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여러분을 마음속의 서재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정광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우리 지선씨. 네. 그리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네. 자, 오늘도 여러분을 한 권의 또 책 속으로 안내를 해드릴 텐데, 요즘에 이른바 중국발 리스크가 전 세계 경제도 굉장히 지금 위협을 좀 주고 있고, 네. 중국의 정치 상황도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뭔가 조금 더 민주화 혹은 뭐 조금 더 자유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과 관련된 책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혹시 우리 지선 씨는 중국 가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가까운 나라인데 꽤.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갔다 와봤습니다. 해외를 정말 안 나가시는 정박님이신데 네. 유일하게 중국 다녀오셨었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중국 관련된 책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우리 중국 하면 이미지가 대략 어떻습니까, 우리 지선 씨는? 일단은 뭐 가감없이 얘기하세요. 가감없이요? 네.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런 거 왜 그런 걸 걱정합니까? 중국에서 몰려와서 댓글 다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럼 더 좋지. 네. 일단은 조금 시끄러운 언어, 시끄러운 이런 느낌. 생각도 좀 들고, 그건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느끼는 바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네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는, 자기 국가를 사랑하는 중화주의 중화주의. 네, 우리가 최고다. 네. 국뽕 약간 좀 있으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연예인이 어떤 발언을 했다. 그럼 몰려와가지고 막 댓글 다니까 그런 것도 좀 보면 대단하다. 그리고 뭐 조금 이렇게 아주 청결과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느낌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네네네. 네. 이지선 씨의 생각은 저 일당백의 생각과는 무관함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우리 김치. 왜 김치를 자기네 하오짜이? 네, 그렇게 말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다. 네. 역사 왜곡? 동북공정? 네. 이지선 씨의 생각은 저 일당백의 생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키워드가 너무 부정적이다. 이지선 씨 너무 부정적이야. 아이, 정말. 네. 네. 사실 지금 이제 요즘 일본과 더불어서 중국에 대한 반감도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최근에 드라마 같은 것도 좀 그랬고요. 2016년 사드 이후로 또 중국에서 한한령을 내리고 또 그게 당연히 비례적으로 우리도 이제 반중 감정이 좀 높아져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중국 하면 이제 국가 규모 자체는 이제 큰 나라잖아요. 그렇죠. 뭐 경제 규모도 당연히 이제 큰 나라고. 그래서 스스로를 자꾸 이제 대국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 대국다운 모습을 좀 보여준 게 별로 없지 않느냐는 이지선 씨의 또 평가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네. 사실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요? 예. 1921년에.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 한반도에서는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창당됐고 중국은 21년에 창당됐고 그리고 또 사실상 올해가 지금까지 어떤 덩샤오핑이 설계했던 중국 권력의 교체 방식에 따르면 10년마다 이제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사실 시진핑이 마지막 해가 돼야 되는데, 뭐 시진핑 결국 이제 임기를 거의 지금 무제한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사실 지금 중국의 결국 가장 핵심적인 1인자가 시진핑이지 않습니까? 14억 인구 중에 넘버원이잖아요. 이 사람이 애초에 집권할 때부터 자기가 갖고 싶었던 모델이 뭐냐면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든 바로 마오쩌둥을 모델로 했죠. 현대 정치의 세대를 보자면 1세대가 마오쩌둥이고 2세대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덩소평, 덩샤오핑이고 3세대가 강택민, 장쩌민이죠. 그리고 4세대가 후진타오고 5세대가 시진핑인데, 그 시진핑 쪽은 자기들을 2세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는 다 필요 없고 모택동 다음은 시진핑이에요. 그 덩소평 이후로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 사회의 어떤 이념적인 오염이 심해졌고 부정부패라든지 양극화가 심해져서 우리가 혁명의 어떤 순수한 원뜻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뭐 태자당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버지들이 공산당의 아주 고위 고관들, 자식들을 이제 태자들이다. 예전에 왕의 태자다 이렇게 했는데, 이쪽은 태자당이란 말에 거부감을 가지고 홍얼다이라고 부르죠. 홍얼다이. 홍얼다이? 예, 홍이대. 붉을 홍자, 둘리자, 대를 이을 대자. 그러니까 우리는
혁명의 2세대지 태자당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자기들이 이제 상당히 정체성을 네. 새롭게 설정하고 의욕적으로 한 10년간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오히려 중국 국내의 어떤 양극화라든지 빈부 격차는 엄청나게 심해져 가지고 그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지금 중국에 갑자기 인터넷 사교육을 하루아침에 금지한다든지 그리고 중국의 기업들 기업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빈부격차가 너무 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좀 지도부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네. 민중의 불만을 해소하는 어떤 제스처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참 역설적이죠. 네. 제가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주를 샀는데 네.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네. 중국에서 갑자기 뭐 잘생긴 애들 그리고 한류 뭐 이런 거 꽃미남 아이돌 네. 그거 못한다고 해가지고 주식이 폭 내려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그 마오쩌둥의 이미지는 좀 나라 말아먹고 굉장히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조금 그래도 대기근 뭐 이런 거 키워드랑 좀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쪽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국에서는 국부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 실수한 거 아니에요? 아니 중국에서는 국부인데 왜 그런 생각합니까? 난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아니 그 평가는 네. 실제로 중국에서도 당시에 있었죠. 그래요? 마오쩌둥 실각 이후로는 마오쩌둥 때문에 이게 지금 뭐냐 우리 인민의 삶이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재현 씨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그쵸? 네. 네. 하지만 우리 일당백의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겐. 네. 덩샤오핑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오쩌둥 때 여러 가지 지금 말씀대로 그 대약진 운동이라든지 문화 대혁명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사회가 퇴보를 했죠. 그렇지만 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든 공적이 있다 해가지고 그 덩샤오핑은 07과삼 공이 70%고 잘못이 30%다 그런 식으로 막 두루뭉술하게 정리가 됐죠. 네. 자, 여튼 최근에 정말 주식 때문에도 더 관심 있는 분들도 좀 계실 거고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최근에 그 알리바바 얼마 전에 그 마윤 회장이라든지 이 사람들 한번 끌려 들어가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헝다 그룹이라고 중국 두 번째 부동산 그룹이 지금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간 그런 상황. 근데 이게 사교육 못하게 한 거 이런 것들도 역시 그 중국 제가 듣기로는 중국 그 지도부가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가장 그 서민들 좀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잘못하다간 이거 다 같이 불바다 돼갖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혹은 서민들의 분노가 불을 이루어서 우리 지도부 싹 날아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가장 지금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 사교육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이제 여기 좀 하나 추가를 하자면 일부 기업가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불을 쐈는데,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의 불을 쐈는데. 과연 그게 정당한 거냐. 여기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의 분야별 1등 기업들 다 지금 쳐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곤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양극화가 심한데. 우리? 네. 어떤 지식의 양극화는 당연히 우리 시스템입니다. 그건 정광님과 나머지의 그 지식의 양극화는 세팅값이고. 네네. 근데 사실 바로 지금 그런 것들을 한번 결국 우리가 이해를 하고 좀 어떻게 대처하려면 결국 그 지금 당이 만들어진 원료를 봐야 되거든요. 어떤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저런 방책을 내고 저런 해법에 의존하게 될까. 왜 어떤 경로가 있다고 하잖아요.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어떤 국가도 일단 어떤 최초에 만들어진 경로를 답습해가는 경향성을 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지금 중국 공산당 100주년에 그리고 시진핑이 가장 모델로 삼았던 바로 마오쩌둥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역사적 경험이 결국 대장정과 결국 일종의 문화혁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로 한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오늘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중국의 붉은 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벽돌책이에요.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벽돌책 갖고 오시더라고. 우리 그래요? 기를 확 죽이는 거야. 너무 읽어볼 엄두도 안 난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양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요? 예. 아니 저 보세요. 이 책이 양이 안 많다 그러면 어떤 책이 양이 많은 책? 가로보다 세로가 더 긴 것 같은데.
750페이지가 넘는데. 아, 그 뒤에 각주들이 많아가지고, 예, 뭐 각주라든지 또 부록 여러 가지 부록을 좀 네, 빼고 보시면 뭐. 우리나라 책입니까? 아, 이게 바로 세계 3대 르포 문학의 하나입니다. 세계 3대 르포요? 르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현장을 가서 보고 형태, 현장 보고, 현장 기사, 신문 기사식으로 올린 것을 르포라고 하잖아요. 르포르타주에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어. 네, 르포 뭐야? 그게 이제 사실은 리포트랑 같은 말이죠. 네. 아닌가? 뭐 같을 거야 아마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르포르타주. 네. 요게 이제 어떤 뭐 밀착해서 이제 제대로 뭔가 기사를 그냥 인터넷에 긁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기승전결을 다 충분히 살펴보고 그 깊이까지 들어가서 세상에 알려진 것 외에 이제 기자들이 취재해서 뭔가 이렇게 얻어내는 거. 그렇죠. 발로 뛴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결국 1938년에 나왔죠. 38년이요? 1938년. 아, 오래된 책이군요. 바로 그 미국의 언론인 에드거 스노우가 그 중국에 그 당시 한 8년간 활동하고 있었는데 당시 예난에 세워진 중국 그 일종의 공산당 연안 연안에 가가지고 그 직접 인터뷰를 하고 그 기록을 모아가지고 결국 이 책을 냈죠. 이걸 통해 가지고 낸 거예요? 아, 중국에서는 그때 못 내죠. 중국 국민당 정부는 그 당시 공산당을 박멸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책은 영국에서 제일 먼저 출간이 됐죠. 그리고 뭐 바로 이 르포 문학으로 인해 가지고 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세계 어떤 여론일까 평가를 아주 호의적으로 돌려놓는데 아주 기여한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르포가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 취재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영상도 사진을 찍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베이징에 돌아와 가지고 대학생을 상대로 그 이런 자 실제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보고회를 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사가 나갔겠죠. 어떤 형태로든. 당시 중국 대학생이 한 4만 한 2천 명이 있었는데 10,000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왜요? 이 내용을 접하고 다 연안으로 가서 혁명에 동참하겠다고. 대학생들이 그냥 예전에 80년대 한국 대학생들이 공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활동가가 되겠다고 존재 이전하듯이 이렇게 갈 만큼. 그러면 이거 공산주의를 좀 약간 찬양하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서로 지정이 돼 있었죠. 80년대. 80년대예요? 80년대에 소개됐었는데 그 당시 금서였죠. 그때 읽으셨었어요? 그때는 몰래 읽으셨어요? 아, 몰래 읽으셨구나. 에드거 스노우가 워낙 이제 유명한 언론인이고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추가 취재를 몇십 년에 걸쳐서 해가지고 또 60년대, 70년대 정보편을 냈죠. 그렇습니까? 맨 처음 나온 건 38년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에드거 스노우 같은 경우는 이 부인도 우리하고 인연이 깊거든요. 그 레이디 스노우가 그러니까 님 웨일즈라는 필명을 썼어요. 님 웨일즈? 네, 바로 님 웨일즈. 아, 님 웨일즈예요? 네, 이 사람 부인이었거든요. 누군데요? 바로 우리 유명하죠. 그 아리랑이라고 The Song of 아리랑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김산. 그렇습니다. 김산. 아, 왜? 정말 아는 거 되게 많다. 네, 김산의 아리랑. 맞습니다. 김산의 아리랑입니다. 네네. 그 책도 우리 80년대 초반에 번역이 돼가지고. 금서인가요 또? 그것도 약간 금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감동을 많이 줬죠. 그 김산의 아리랑 같은 경우도 이제 조선의 독립운동가가 사회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중국 공산당에서 활동하다가 연안에서 이제 바로 이 니멜즈 에드거 스노우의 부인을 만난 거죠. 그래서 만나가 도서관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이 사람이 일대기를 공동 저술 형태로 썼는데 그걸 딱 쓰고 나서 2달 후에 이 사람이 갑자기 일본의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청을 당해버렸어요. 김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국 공산당이 무지막지하게 처형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처형됐다가 45년 만에 중국 공산당에서 복권을 해줬어요.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 일대기를 사실 영화를 만들려고 김산 바로 니멜즈가 썼던 그걸 계속해서 시도가 많았거든요. 이장호 감독, 별들의 고향을 만든 이장호 감독도 그걸 만들려 했고 또 예전에 MBC 정치 드라마 SBS에서 제호공화국 만든 고승만 PD도 만들려고 했고 또 그 명필름 있잖아요. 거기서도 만들려 했는데 계속 못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김산의 아리랑을? 왜 못 만들지? 이게 좀 스케일이 중국과 남북한과 이걸 만주를 다 올려야 되고 이래서 그런 건지. 중국에서 아마 이런 내용을 촬영하기는 쉽지 않았을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어떻든 그 38년에 이게 사실 그 이 김산이라는 사람을 트로츠키주의자 그리고 일제히 일본 제국주의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그런 거 사실은 감추고 싶은 역사잖아요. 또 우리나라에도 중국 분위기 나는데 좀 있는데
데서 촬영을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그 김산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또 아주 유명한 배우가 지식인이 있어요? 한 명 있죠. 지식인이 있죠. 맞춰보자. 네, 지식인. 김산 역할에 그 배우는 배우죠? 배우는 아니고. 배우 아니에요? 지식인인데. 지식인? 지식인? 우리 예전에 일당백에서도 한번 다뤘습니까 네, 저희가? 네. 현재 살아계시고요. 네. 그러면 지식인이면 정프로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지식인이 없는데. 정박님. 아니요. 그 우리 이제 예전에 그 강상준 교수, 일본에서 네, 강상준 교수 우리 책을 한번 다뤘죠. 네, 생각의 힘. 네, 생각의 힘도 하고, 예. 바로 그분이 살아계세요? 예. 네, 아직 살아계시구나. 아직 젊습니다. 누군지 몰라가지고. 네, 강상준 교수라고 이제 제일교포로 일본에서 이제 최초로 동경대 교수가 된 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김상중 씨고. 강상준 교수라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힘.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이 에드거 스노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하고 인연도 깊은데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에드거 스노우가 당시 중국 공산당의 도시 책임자가 류 샤오치라고 유속이라고 네.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여겨졌던 인물인데 그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 바로 손문의 부인이었던 숭칭링, 송경령 여사가 네. 개입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최근에 보니까 그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 책과 함께 그 우리나라 그 김명호 교수의 중국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김명호 교수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많이 같이 넣어서 할 예정인데요. 그 책을 보니까 이 에드거 스노우의 이 중국의 붉은 별은 마오쩌둥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마오쩌둥이. 네. 마오쩌둥이 자 연안에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연안에 쫓겨왔다 이거죠. 네. 중국 남쪽에 자기들의 어떤 소비에트 네. 해방구를 만들어놨다가 국민당에서 탄압이 들어오니까 네. 결국 장정을 하는 거죠. 9,600km를 걸어가지고 간 거예요. 초원을 지나고 강을 지나고 완전히 뭐 저 티베트 쪽까지 해가지고 설산과 진짜 고준 높은 산과 험한 강을 다 지나가지고 9,600km를. 그걸 왜 걷는 거예요? 도망간 거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냥? 안 그래 죽으니까. 도망간 거야, 만 킬로. 10만 명? 맞아요? 10만 명은 아니고 처음에 이제 몇만 명이 출발했는데 네. 결국 그 마지막 도착한 사람은 한 10% 뭐 15%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도망간 거였구나. 근데 그거를 갔으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중국 국민당에서 당시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에서는 이제 중국 홍비라 불렀거든요. 붉은 비적, 도적이다 이거죠. 이제 붉은 도적대가 다 박멸되고 자 중국 서쪽에 이제 완전히 쫓겨났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 마오쩌둥이 이 시점에서 우리와 당이 걸어온 길을 후세도 남겨야 되고 그리고 뭔가 지금 우리는 쫓겨간 게 아니라 지금 통일 전선에 하기 위해서 뭔가 항일 운동의 구심점을 만들고 있다. 이걸 좀 알리려고. 자 그런데 중국 언론이 안 되잖아요. 당시 국민당 정권을 다 잡아 죽일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에게 우호적인 외국 언론인을 좀 하나 섭외를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간택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그 김명호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항의를 주장한 학생 시위를 이 사람이 지지하는 기사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에드거 스노우하고 또 외과의사 조지 하템이라는 사람을 접촉해서 2명을 그러면 연안으로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내가지고 자기의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기 사생활 내가 어떻게 살았고 이런 이야기까지 이 사람한테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한 몇 달간 그렇게 충분히 거기서 현장을 조사하고 취재를 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에드거 스노우가 그 기획문을 발표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발표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완전 전국의 대학생들이 다 글로 직결해버리고 지식인들도 감명을 받아 글로 직결하고 노먼 베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캐나다 외과의사인데 그 사람도 그 글을 접하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캐나다에서 외과의사로 돈 잘 벌다가 하루아침에 때려치우고 그래요? 그쪽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감동적인 책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이제 1930년대는 우리가 스페인 내전 같은 경우도 국제연대를 한단 말이죠. 모든 지식인들이 우리 인민의 정부를 위해서 우리 인민이 자주적인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정권을 국제사회가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뭐 영국의 조지 오웰이라든지 프랑스의 말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스페인에 가서 목숨을 바쳐가지고 해밍웨이 이런 사람들 가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이상적인 분위기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했기 때문에 뭐 인도에서도 뭐 사람들이 의료단을 만들어가지고 연안으로 보내고 또 미국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쪽에 학교를 지어주자
이런 완전히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선전전으로 최고의 자료가 된 거죠. 이 책 소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을 읽고 갑자기 막 약간 그러면 어떡해요. 아, 그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나? 없어. 뭐 없죠. 옛날에 근데 이제 뭐랄까 물론 국적이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이제 뭔가 전 세계 뭐 예를 들면 뭐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 뭐 뜻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적에 불문하고 하여튼 막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기도 있었죠. 네, 1917년에 결국 그 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공산주의의 본질은 커뮤니즘의 본질은 국제주의거든요. 인터내셔널이 본질이에요. 공산주의는 한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주의하고는 완전히 대립적이거든요. 사실 그 공산주의 운동은 국제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항상 국제를 지향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회동포주의랄까? 사회동포가 전 세계 모든 민족은 다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낫다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족과 국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의 갈등이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망구의 노동자에 단결하라고. 그래서 망구의 노동자는 단결해야지 서로 네가 미국 노동자지 너가 외노자지 이렇게 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또 공산주의 국가들 그렇지는 않더라고. 그렇죠. 실제는 그렇죠. 그걸 바로 어긋난 게 스탈린이었죠. 스탈린이 딱 정권 잡으면서 결국 일국 사회주의가 되거든요. 자국 우선주의. 네, 또 가더라고요. 그렇죠. 여튼 뭐 오늘 이 책 중국의 붉은 별을 잘 또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시진핑이 추구하는 것들을 여러 개로 막 포장을 했겠습니다만 그 내막을 그 진의를 잘 파악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Red Star of China. 그렇죠. 아, 진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언제 바로 파악하니까. 맞습니다. 네, 중국의 붉은 별. 별이 떠 있다 이거죠. 별이 딱 떠 있다 이거죠. 오늘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붉은 별. 일단 뭐 저자는 아까 그 에드가 스노우. 에드가 스노우가 썼고. 자, 결국 이 중국을 간단하게 뭐 아주 요 책이 이 저자가 1936년에 이제 연안으로 간단 말이죠. 그 가기 전까지 중국이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큰 역사적 굴절을 겪었냐면 그러니까 중국이 청나라가 계속 왔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 마지막 황제 푸이. 그 영화 마지막 황제에서 청나라가 이제 망해가지고 푸이가 황제에서 일반인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 청나라가 결국 이제 19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신해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 말썽만한 우한 그 우리 코로나19 바로 그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나요. 1911년에 그 1911년 10월 10일이었을 겁니다. 혹시 순원 나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순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가지고 12년까지 이제 신혁명이 일어나고 그 결과 청나라가 망한 거죠. 자, 그런데 곧 결국 어떻게 되냐면 위안스카이가 원세계가 이제 공화국에서 16년에 황제가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중국이 막 또 쪼개진 거예요. 남북으로 쪼개지고 또 위안스카이가 죽고 나서 또 이제 군벌의 시대가 된 거죠. 동그라미가 3개입니다. 원세계. 이게 그게 원세계가 그 뜻이었어요? 아니지. 원세. 위안스카이인데 원이 3개네 진짜. 한자로 쓰면 원세계. 진짜 위안스카이 원이 3개여가지고 깜짝 놀랐네. 위안스카이 원세계네. 외우기 쉽죠 여러분? 원세계로 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원이 통탄을 하는 거죠. 아니 이래가지고 어떡하냐. 혁명이 일어났는데 군벌들이 오히려 완전히 더 중국을 도탄으로 빠뜨리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냥 중국의 빨대만 다 꽂는 거죠. 원세계가 전 세계에 도와달라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도와줘. 그래서 이제 순원 입장에서 결국 혁명에 성공한 소련에서 또 자기들도 동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파트너로 국민당을 잡은 거예요. 소련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 순원을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순원은 이제 한자로는 손문. 그래서 국민당을 완전히 그러니까 공산당식으로 사실은 좀 개조를 하고 황푸군관학교 있죠. 우리 독립운동가도 많이 나왔죠. 유명하죠. 그 소련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상. 거기서 이제 나중에 왜냐하면 결국 국민당이 힘을 얻으려면 군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군관을 만들어야 된다. 공산주의자들 길러내기 위한 학교군요. 원래.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이 21년에 만들어졌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국민당 공산당이 힘을 모으자. 그렇게 1924년에 이제 국공합작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원들이 전부 다 국민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당원으로. 네. 자, 그 다음에 25년에 이제 손문이 사망을 한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네. 거기서 이제 국민당에서 내부 이제 권력 투쟁이 일어났지만 결국 장개석이 네. 결국 장제스라고 하죠. 네. 장개석이 이제 국민당의 실권을 잡게 됐고 이 사람이 26년에 결국 이제 북벌에 나서는 거예요. 자, 이제 북벌. 이제 북쪽에 군벌들을 토벌하러 간다. 토벌하고 내가 중국을 통일하겠다. 그때 이제 북쪽에 가장 큰 군벌을 대표하는 게 북양 군벌인데 그 대표자가 바로 장조린, 장장님이라고 하죠. 동북군이라고 불러요. 만주지방의 총책임자다. 아, 장조림이라고 이름이? 장조린, 장장님. 나도 중국 못 가겠지? 가면 큰일 나겠다. 장조림. 장조린. 네. 네. 근데 그 사람이 북경하고 만주, 동북을 다 석권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이 장조린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다가 얘가 좀 활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28년에 얘가 탄 열차를 폭발을 시켜버려요. 암살이 암살? 예, 이게 우리 민항우 시해하듯이 그도 어떻든 한나라의 국가 원수인데 자기들이 열차에 폭탄 설치고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결국 그 아들 장셰랑, 장항량이라고 하죠. 장항량. 그 장항량이 이제 그 아버지의 죽음을 탄 공백을 그래도 수습을 해가지고 네. 동북군을 딱 잡고 그 와중에 결국 어떻게 했느냐. 이 동북을 결국 평화적으로 장개석에게 이양한 거죠. 자, 이제 난 장개석한테 이 지역의 모든 권한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장개석이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적으로 피해를 안 묻히고 이제 전국 전화를 통일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어차피 이쪽의 실세는 장항량이잖아요. 장셰량. 그러면 당신을 나의 2인자, 나의 양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당신에게 여전한 권한을 주겠다. 여전히 당신의 군대, 동북군을 그대로 유지하고 북경과 동북 그 여러 가지 오성을 전부 다 너가 더 다스려라. 그러니까 실제로 자치권을 준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떻든 장개석이 통일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장개석이 27년 4월에 그 이제 통일하기 전에 국공합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상하이에 들어가가지고 국공합작을 밤에 깨버린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결국 이 공산당을 채야지 내가 이 권력을 독식하고 싶고 공산당이 위험하다. 그래서 얘들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장개석은 그렇게 말해요. 보통 사람들은 밤에 생각하고 아침 되면 까먹잖아요. 네. 이 사람은 낮에 생각하고 밤에 행동하는 사람이거든요. 밤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확 그냥 막 한 방에 다 휩쓸어버린 거죠. 수천 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밤에요? 죽여버렸어요? 예. 그 이후로 그랬어. 자, 그래서 그게 깨지고 그 깨지니까 이제 공산당 힘이 갑자기 뭐 무방비로 당했으니까 약해졌고 그 와중에 뭐 이제 여기 나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이제 남쪽에 가서 그 정강산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의 해방국 우리 빨치산 생각하시면 돼요. 지리산 가서 유격대 하듯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국민당 정부가 계속 압박을 들어오니까 결국 할 수 없이 그 말씀드린 대로 그 35년에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장정을. 그런 상태인데 어떻든 지금 국민당에서는 언론 통제를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죠. 뭐 공산당이 지금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자, 그 와중에 이제 이 사람도 아니 홍구라고 하거든요. 레드 차이나 공산당이 다스린 지역을 홍구라고 부르는데 여기 도대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병력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들어가고 싶었는데 네. 여기 마오쩌둥 기획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송찡닝이 주선을 해줬다는 거죠. 송찡닝? 네, 송경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근대사에 공산당과 국민당과 관련해 가지고 이 송씨 3자매가 있거든요. 3자매가 있는데 네. 이 3자매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집안에 이 3자매가 이렇게 역할하는 가문도 없었을 거예요. 진짜 세계사적으로 봐도. 세 자매가 다 큰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송씨 자매 본래 이제 아버지가 그 유명한 송자수라고 하거든요. 송가수라고 이제 우리 한자로는 송가수, 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송가수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아주 고학을 해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자라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중국에 와서는 목사를 하다가 사업으로 완전히 큰 돈을 번 거예요. 네. 사업을 해가 큰 돈을 벌어가지고 또 이제 자기 자식들, 그때 딸들, 큰 딸이 송혜령, 그다음 둘째 딸은 송칭닝, 송경령, 셋째 딸이 숭메이링, 송미령, 요 세 딸이 있었고 아들은 숭쩌원이라고 송자문이라고 하는데 이 아들은 하버드 대학 나오고 딸들도 전부 최고의 미국 명문 여대를 다 나오고 이랬거든요. 네네네. 송혜령은 누가 결혼했냐면 공상이라고 쿵상시라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 치면 한국은행 총재를 하고 금융의 최고.
최고인 사람과 결혼해요. 돈이 일단 진짜 많은 사람한테 그렇죠. 결혼을. 그래서 송혜령은 뭐라 부르냐면 돈을 사랑한 여인 이렇게 불러요. 돈을 사랑한 여인.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숭칭링이거든요. 숭칭링은 송경영도 아주 완전 엘리트죠.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왔는데 네. 바로 이 아버지 송가수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나서 가장 존경한 혁명가가 바로 순원이었거든요. 손문이었거든요. 이 손문에게 막 돈을 주고 계속해서 그걸 했는데 손문이 이 집을 드나들다가 이 딸들에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친구 딸이면 나이 차가 엄청나는 나이 차 많이 나죠. 네. 아버지뻘인데. 아버지뻘. 네. 그래서 큰 딸이 원래 관심 가지는데 큰 딸은 이제 그 돈을 사랑했으니까 하고 이 숭칭링이 좀 이상주의적인 가장 이상주의적인 정열이 불탔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 친구하고 결혼하게 된 거죠. 손문이랑. 손문이랑. 40살 정도 차이가 나는? 40까지는 알고 그때 아빠는 뭐 한 살은 그래도 20몇 살 차이 났죠.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 생활을 몇 년은 오래 한 건 아니죠. 25년에 이제 죽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숭칭령을 보고는 송경령을 보고는 나라를 사랑한 여인이라고 부르죠. 나라를 사랑했다 이거죠. 네. 그 이후로도 이제 혼자 살았죠. 네. 그리고 뭐 어쨌든 기본적인 이제 하나의 어떤 정제를 지켰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순원이 죽고 나서도 계속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했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셋째 딸이 이제 숭메이링. 송미령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자가 들어가니까 뭐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제일 예뻐요? 네, 딸들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외모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 숭메이링은 어떻게 됐냐면 본래 약혼자가 있었어요. 약혼자도 오빠 친구거든요. 네. 송자문의 하버드 대학 동창인데 약혼자가 있었는데 문제는 바로 장개석. 장개석이 숭메이링을 보고 반한 거죠. 그래서 5년간을 쫓아다닌 거예요. 장개석이? 네. 근데 이제 송씨 집안에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지금 너 둘째 언니도 말이야 그 나이 많은 아버지 친구한테 보내가 화가 나는데 도대체 뭐 셋째 딸까지 지금 또 그 사람은 지금 본처도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처도 있고 첩도 많고 장개석이 한창 이제 그 방황할 때는 상하이에서 맨날 하는 역할이 화류계에서 노는 사람인 거예요. 화류계에서만 맨날 그걸로 유명했거든요. 그 나중에 장개석 전기를 쓰는 사람이 이거 젊을 때 이렇게 많이 놀았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 맨날 밤에 뭐 돈 뜯어가지고 가서 뭐 사창가에 가서 놀았다 이런 말을 못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때는 총통에 벼가 자라는 시기. 벼가 자라려면 이제 물도 많이 주고 뭐 해야 되니까 벼가 자라는 시기 이렇게 이제 그 할 만큼 참. 그러니까 어떻게 최고의 엘리트고 지금 약혼자도 있고 약혼자도 최고 엘리트인데 아들하고 나이 차가 아들이 이제 장경국 장진고라고 아들이 1910년생이고 숭메이령이 1897년생이거든요. 13살 차이 났죠. 그러니까 너무 차이 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5년 후에 장개석이 장모를 설득하러 장모가 일본에 도망을 쳤거든요. 도저히 결혼 허락 안 한다고. 일본까지 쫓아가고 진심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정리했다. 다 이혼하고 정리했고 그러면 우리 집안은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저 기독교 믿습니다. 감리교 믿고 성경 읽고 나중에 신앙 간증까지 해요. 장개석은 약속한 건 지키거든요. 신앙 간증도 하고 이래요. 기독교 믿겠다고 내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네. 벌써 그 당시 결혼할 때쯤. 네. 그런데도 딱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여인에게 한번 그 피리 받으면 그래서 저돌적이네. 네. 숭메이링하고 5년 만에 결혼했는데 숭메이링은 보고 이제 권력을 사랑한 여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숭메이링이 근데 그 당시에 워낙 그 중국 사교계 아이돌이었어요? 아이돌이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동북의 제왕이었던 장항량조차도 이 사람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상하이 올 때마다 파티를 같이 서로 춤을 추고 영화를 보러 다니고 데이트를 계속 했단 말이죠. 연문이 많았어요. 네네네. 근데 결국은 선택한 것은 이제 장개석을 선택했죠. 어쨌든 그러니까, 뭐 최고의 권력자를 선택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세 자매가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당 그리고 바로 이제 숭칭령은 결국 이제 나중에 중국 본토에 남거든요. 공산당 편을 들어준단 말이죠. 마지막 죽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이제 공산당에 마지막 입당을 해요. 자기는 국민당 사람이니까 그걸 안 하다가 죽기 자기가 이제 중국에서 81년에 죽었는데 죽기 며칠 전인가 이제 내가 공산당 입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공산당과 연결되죠. 뭐 그러니까 이 세 자매의 이야기들 그리고 숭메이링 같은 경우는 결국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안사변이라고 장항량이 지금 그 당시 1936년에
그 국민당은 무조건 공산당을 지금 때려잡자고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아무리 지금 막 반주를 쳐들어오고 해도 일단 공산당부터 때려잡고 난 다음에 일본하고 붙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이길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싸움하다가는 공산당한테 우리가 다 먹힌다. 이렇게 계속 이제 일본하고 싸움을 회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장시량, 이 장항량 같은 경우는 자기 만주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일본한테. 그러니까 빨리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자꾸 우리 총통은 공산당만 하네 해가지고 결국은 시안에 자기 총통이 이제 국가 원수가 날아왔잖아요. 작전 계획 세운다고. 날아온 틈에 쿠데타를 이렇게 하고 딱 총통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인해. 일본하고 이제 싸움하겠다고 사인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비행기 타고 날아온 사람이 숭메이링. 자기 옛날 애인이 날아왔단 말이에요. 그 날아와가지고 3일 만에 해결돼 버린 거예요. 아이 세상에나. 12월 25일 날 풀어주거든요. 왜 풀어줬느냐? 1선에는 사랑하는 숭메이링이 교회 가서 예배를 봐야 되는데 빨리 풀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풀어줬다. 이런, 아니,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중국 그 시안사변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의 주인을 바꾼 사건으로 보거든요. 역사의 물줄을 완전히 바꾼 사건인데 그 사건에도 이제 숭메이링이 개입해 있고. 그러니까 이 세 자매의 역할은 정말 뭐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죠. 선문의 역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송가황조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이 세 자매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송가황조. 그러니까 송씨 가문이 다시는 황제의 가문인 거죠. 그래서 송아애령 같은 경우는 양자경이 했고, 그 다음에 둘째 승칙링, 송경령은 장만옥이 이렇게 하고 했죠. 그 영화가 있죠. 쟁쟁한 배우들 다 나왔군요. 한번 영화 보시면 또 재밌습니다. 바로 그렇게 송경령이 이제 그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에드가 스노 이렇게 보내게 됐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의 이제 청나라 망하고 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막 국민당이랑 공산당이랑 막 이렇게 싸우고 엎어지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을 이제 지금 쭉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요 상황에서 공산당의 그래도 이제 최고 지도자인 모택동이 연안에 가서 이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항일 거점을 구축하는 시기 뭐 이렇게 아주 자기 되는 이 스노우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해 준 걸 쓴 책이 바로 이 중국의 붉은 별.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읽어보시면 하지만 그 상당히 그러니까 내용은 두꺼운데 이게 언론인이잖아요. 그래서 글이 술술술 읽히기는 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계 3대 르포 문화 가면 이 중국의 붉은 별하고 또 바로 러시아 혁명을 다룬 세계를 뒤흔든 열을 해가지고 그것도 존 리드라는 미국 언론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지 오웰의 스페인 내전을 다룬 카탈루니아 창가. 그게 다 이제 전쟁과 혁명을 다룬 것들이 결국은 르포 문학의 최고봉을 차지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 책의 주인공은 그러니까 모택동이겠네요. 여기서 사실 붉은 별은 뭐 공산당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마오쩌둥을 붉은 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비슷한 게 많아요. 나중에 아그네스 스메들리라고 또 미국의 여러 언론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주덕이라고 중국 홍군의 아버지, 중국 그 인민해방군을 만든 아버지거든요. 그 주덕을 인터뷰하고 한알의 불씨가 광야를 불사르다 이런 책을 냈거든요. 그때는 불씨의 비유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쪽 사람들은 이제 불꽃, 불씨, 뭐 일렁거리고 혁명, 변화 이런 것들 좋아하죠. 중국의 붉은 별. 중국에는 붉은 별이 있고 한국에는 또 검은 별이 있습니다. 검은 별? 네, 바로 1kg 커피. 이 검은색 커피의 유혹. 정말 그 1kg 커피의 매력은 말이죠. 드셔본 분들은 당연히 알고 못 드셔본 분들은 평생 모릅니다. 주문했습니다. 했어요? 커피를 안 마시는데 주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은 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는 한 번쯤 드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드셨다가 잠깐 요즘 무슨 다른 커피에 잠깐 빠지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1kg 커피가 말이죠. 요즘에 카페들에서 선택을 많이 합니다. 카페들이 사실 직접 로스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로스팅은 이제 도매로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kg 커피, 혹시 전국에 카페 하시는 사장님들도 뭔가 우리 장사 좀 생각만큼 안 된다 싶을 때는 1kg 커피 맛으로 한번 혁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을 검은 물결로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1kg 안 사고는 못 빼겠네요. 네. 중국의 대장정은 10,000kg, 한국은 1kg입니다. 1kg 커피 앱으로도 주문 가능하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면 되겠어요.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그 홍대의 붉은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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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때 네. 에드거 스노우가 이 연안에 들어갈 이때가 그 당시 중국 서북 쪽에 묘한 정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자, 공산당을 톱을 하라고 군대를 보냈잖아요. 국민당 정부가. 그 주역이 누구냐면 바로 장시량의 동북군이거든요. 그리고 양호성이라는 사람의 서북군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 군대가 합쳐가지고 이제 공산당을 박멸해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동북군과 서북군이 그 공산당 홍군을 치기 위한 근거지가 어디냐면 시안이에요. 시안. 우리 시안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네. 시안은 바로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중국의 역대 왕조의 수도들이 거기 시안에 많죠. 시안 중국집도 꽤 많고요. 네네. 그 중국집 시안이 많이 들어요. 시안이 많더라고요. 가끔 보니까 중국집 이름 중에 네. 시진핑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야,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혼날 것 같은데 용기 있는 하여튼 중국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진핑이 한자로는 습근평이잖아요. 습근평. 네. 네. 그러니까 그 베이징을 북평이라고 불렀거든요. 북경 대신에 북평이라고 불러요. 베이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징 근처에서 태어났다고 그냥 습근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까울 근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은 지명에 가깝게 붙인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문제는 이 연안에 있는 그 목사예요. 선교사 왕하련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민족이 대동단결해야 된다. 그 섬수성에서 이제 연안이 있고, 그 바로 그 옆쪽에 이제 그 시안 쪽에서 이제 그 토벌군 사령부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바로 이 왕하련이라는 선교사가 주선을 해가지고 아예 이쪽에 토벌군 사령관이 그 공산군의 본거지 연안으로 자기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요. 그 날아가가지고 저원나이 주원내하고 회담을 해가지고 그래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일본을 상대로 우리는 싸움을 해야 돼 해가지고 서로 그 공감대가 형성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움하지 말자가 돼 버린 거예요. 실제로. 원래 이제 토벌하러 갔다가 자기들끼리 전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설득됐네. 네.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장시랑이라는 사람은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장시랑은 알아야지 이게 또 우리 중국 역사를 알 수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은 1901년에 태어났다는 설도 있고 1898년에 태어났다는 설도 있는데 2001년에 이제 사망했어요. 미국 하와이에서. 오래 사셨다. 여기도 이제 3세기를 살았잖아요. 3세기를 살았잖아요. 1898년이면. 19세기부터 21세기까지. 아까 숭매이링 있죠. 숭매이링도 3세기를 살았거든요. 와. 1897년에 태어나서 2003년에 죽었어요. 아, 진짜 오래 사셨네. 106세. 그러니까 3세기를 살았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완전히 금수저였잖아요. 아버지가 국가 원수잖아요. 어떤 동북 지방의 장쩌린이 국가 원수였고 또 이 사람이 정말 잘생겼어요. 당시 민국 4대 미남으로 불렸거든요. 중화민국 4대 미남. 아, 4대 천왕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사자 붙여가지고 예전에 홍콩 4대 천왕, 장하고 뭐 유덕화 좋아하고 F4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 4대 미남 해가지고 엄청 우리가 봐도 잘생겼어요. 젊을 때 청년 원수 아주 젊고 젊은데 원수잖아요. 인기 많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연문도 많이 뿌리고. 저도 팟캐스트계의 4대 미남입니다. 뭐야? 팟캐스트계에 미남이 없어. 잘 생각해봐. 그러면 전국에 계신 미남들 빨리 팟캐스트로 오세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워낙 이제 연문도 그렇게 많이 뿌리고 근데 또 젊은 나이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암살당하고 자기가 이제 그 군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잖아요. 그 와중에서 이제 또 이 권력 장악하는 과정에서 그 아버지의 핵심 척근인데 자기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이런 척근들을 바로 적결 처분한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이제 장개석한테 이제 역치라고 하죠. 깃발을 받고 들은 거예요. 이제 동북지방은 청천백일기가 휘날려야 됩니다. 국민당 깃발이 그 청천백일기거든요. 네. 그걸 딱 그 갖다 바쳤지만 그 이후로 이 사람은 아편에서는 못 일어나세요. 계속 아편을. 아, 그래요? 중독자예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아편을 즐기고 이랬는데 문제는 31년 9월 18일 날 일본 말하는 관동군이 유조 사건이라는 철도를 조작을 해요. 일부러 폭발을 시켜요. 그래서 봐라 우리 철도를 너희 놈들이 폭파시켰지 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시작한 거죠. 자작극 같은 자작극을 만든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1931년 9월 18일 그걸 하면 이 당시 동북군 군대 숫자가 몇십만이고 천대적인 비행기 다 있거든요. 대포.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도망을 쳐버려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리를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미스터리를 보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때 마약에 취해서 갖고 명령을 못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 설도 있고. 또 장개석이 일부러 유도를 했다. 장개석 입장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대항하지 말고 그냥 계속 후퇴를 해. 이렇게 네.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고 싶은데도. 그런 설도 있고. 왜냐하면 이 군대를 약화시켜야 된다. 너무 많은 일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자기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이 기회에 힘을 확 빼버려야겠다. 또 하나의 설이 그리고 저기 아닙니까? 이제 뭐 이 당시에 최첨단, 네. 당시에는 최첨단 왜냐면 비행기도 있고 그랬으니까 네. 뭐 대포도 있고 차량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차량에 엔진 오일이 없어서 그 엔진을 교체가 힘들어서 이제 뒤로 돌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카수리가 안 됐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건 바로 카수리입니다. 여러분 하세요. 계속하세요. 카수리. 엔진 오일 어떻게 교체하시죠? 우리 지선 씨는? 저 너무 힘들죠?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죠. 기다렸다가 아유. 서비스 센터 가면. 만약에 지선 씨가 지금 녹화하는 와중에 네. 녹화하세요? 녹화하신 도중에 저희가 엔진을 갈아드릴게요. 혹은 아침에 집에 있는데 집에 저희가 찾아가서 엔진을 갈아드릴게요. 얼마나 네. 편하겠습니까?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네, 바로 카수리가 그런 걸 해드립니다. 직접 제가 해봤습니다. 진짜요? 네, 93,000원 내고 그랜절 엔진을 그냥 갈았습니다. 내돈내산. 네. 그 엄청 편해요? 왜냐면 저 이제 여의도에 있는 그 사무실 주차장에서 네. 거기로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접수 끝. 그래서 고치고 나서 사진 딱딱딱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줍니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 끝입니다. 너무 편합니다. 네, 카수리 할인은 좀 해주실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냥 다 받아가셨습니다. 연예인 DC 원하는 이런 사람들 네. 척결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전혀 섭섭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이 돈 내고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네, 그만큼 편리하게 이제 여러분 엔진을 교체하는데 카센터를 갈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카수리 부르시면 되겠고요. 바로 네이버에서 카수리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앱도 있습니다. 앱으로 결제하시고 바로 신청하시면 훨씬 더 편한 게 바로바로 내 차의 어떤 그 이력, 엔진오일 교체 혹은 뭐 워시액 뭐 이런 것들 다 이력을 여기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다음 교체할 때 또 알림도 넣어주고 굉장히 편합니다. 이제는 엔진오일 교체, 배터리 교체는 카수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최첨단 당시에 그 무기가 카수리 때문에 안 했다는 그쵸. 좀 무리한. 아니, 트럭이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죠? 수리가 안 되면 카수리가 안 되면 뭐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죠. 카수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이래가지고 결국 총 한 번을 못 쏴보고 그냥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그 다음부터 부르는 별명이 뭐냐면 무저항 장군. 무저항 장군. 저항하지 않는 장군. 무저항 운동도 있지만 너무 치욕적이다. 네, 그 장군한테 무저항 장군은 무저항이야. 간디가 무저항 운동을 하는 건 좋지만 무저항 장군은 장군으로서는 완전히 결격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그 오명을 씻어야겠다. 그리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왜 고향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먼 서안까지 와서 연안을 공격해야 되냐. 거기에다가 자기도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 공산당이 농민을 대상으로 인기를 자꾸 얻어간단 말이죠. 자꾸 그런데 그럼 내가 이 공산당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내 인기는 갈수록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내가 여기 공격하면 할수록 저 고향하고 멀어지잖아요. 그럼 내 군대 부하는 갈수록 죽어가고 인기는 떨어지고. 근데 이 전쟁에서 이기면 누구의 공? 장개석의 공이 되고 지면 오롯이 내 책임.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이제 많이 들었겠죠. 네. 자,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 그 서안에 나중에 좀 이 책에 보면 더 이제 자세한 드라마틱한 이야기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서안에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장개석은 왜 빨리 공격 안 하냐, 총동원해 이러는데 계속 이제 압박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결단을 내려가지고 작전 명령을 내리러 온 장개석을 딱 구금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장개석을 그냥 잡아오는 거죠. 장개석이 이제 온천을 하러 호텔에 가 있는데 자기 경호실장을 보내는 거예요. 200명 딱 트럭 태워가지고 경호실장 보내가지고 우리 12.12하고 똑같아요. 이런 날이 1936년 12월 12일. 진짜요? 예, 12.12예요. 중국판 12.12. 거기 가서 호텔에서 이제 장개석 총통을 호위하는 경호병력하고 총격전을 벌여가지고 제압을 하고 장개석 총통은 놀래가지고 발도 우리말로 버선발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사타시 수색하다가 바위 틈에 웅크리고 있는 장 총통을 발견해가지고 각하
제가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엎히십시오. 그래가지고 엎고 그 대의가 손몽주 대의가 엎고 이제 장시랑하고 다 회담하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일본하고 싸워야 됩니다. 공산당과 국공 합작을 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한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이걸 했기 때문에 중국 역사 사실 공산당은 만약 그때 이 중국 국민당이 총동원 했으면 그냥 괴멸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거든요. 바로 이 시안사변 여기서 장시랑이 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결국 최종 상황을 이겼던 거죠. 그때가 제일 약했던 때였군요. 네. 그때 했으면 진짜 그때 말고는 기회가 이제 다시 아니면 또 거죠. 장시랑 입장에서는 본인이 잡아도 되죠. 결국 천하는 항상 중국은 천하 3분제계거든요. 위초고 예전에 하듯이 항상 3분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한나라가 유방과 항우 말고 한신이 있었단 말이죠. 유방과 항우만 싸움하는 것 같은데 한신이 사실 딱 정권을 잡을 때 그때 그 한신의 참모가 당신이 지금 대권을 잡아라고 그래서 천하를 3분해야 된다. 그럴 때 이 당신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중국은 항상 그 3분의 욕망이 있었단 말이죠. 장시랑도 사실은 이 천하를 중국 역사를 현대사를 움직인 3인은 결국 장개석, 마오쩌둥, 바로 장시랑이거든요. 근데 이 장시랑이 결정적 순간을 안 한 거죠. 네. 왜 그랬을까? 굉장히 하여튼 요때가 아주 중국 역사의 큰 변곡점이군요. 그래서 사실은 그럼 이 장시량은 근데 상당히 로맨티스트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결단을 냈냐면 각하가 이런 이제 약속을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린다. 그런데 저는 결국 하극상을 일으켰다. 쿠데타를 한 거잖아요. 네.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 남경에 난징 정부거든요. 국민당 정부가 남경에 수도가 있었는데 장개석을 태우고 하는 비행기에 자기가 올라타버린 거예요. 올라타면 안 되잖아요. 올라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바로 감옥이죠. 네. 아니 뭐 바로 처형당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타버린 거예요. 자기가. 근데 처형을 안 당했어요? 근데 딱 가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군법회의가 열렸는데 군법회의가 바로 열려가 5일 만에 이제 징역 10년 뭐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날 바로 사면을 해줘요. 사면을 해줘요. 사면을 해줬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 장개석이 있잖아요. 저 놈은 절대 풀어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끝까지 자기 장개석이 죽을 때까지도 안 풀어줘요. 연금 상태. 계속 집에 가둬 놓는 거예요. 집에요? 네. 물론 한 번씩 드라이브는 시켜줬지만 절대 외부 접촉 못하게. 사실 청사없는 감옥이 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1936년 12월 30일 날 재판이 나왔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계속 이제 장개석이 죽은 게 75년이거든요. 죽을 때 자기 자식 이제 장경국 총통에게 저 호랑이는 풀어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 죽어서도 풀어주지 말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결국 그 최종적으로 자유로워진 게 장경국 총통도 아들도 88년 1월 달에 죽었거든요. 그때도 뭐 연금은 아니고 조금 이제 안에 약간 자유롭게 해줬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자유로워지게 된 게 1991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간 그렇죠. 51년, 54년간 연금. 이게 거의 연금. 그러니까 권력에서 내려올 때는 보통 일찍 죽거나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장수를 한 이유가 갇혀 있어서라니. 아니 근데 이 사람은 그 마약을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마약을 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이게 바보가 되었다 생각해가지고 다시 이제 쫓기고 나서 유럽에 가서 이제 1년간 뭐 연수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마약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회복하고 천재죠 사실은. 근데 진짜 잘못된 선택을 좀 했네.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는 그 좋은 기회를 아니면 아예 그냥 장개석을 제거를 하든지 그건 너무 좀 부담이 컸나? 사랑하는 여인 숙메이링의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로맨티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숙메이링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장개석 입장에서는 절대 이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금을 하는데 그 중국 공산당 입장에는 자기 공산당의 은인이 바로 장시랑이잖아요. 좋은 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른다 이거지. 어떻게 그러니까 장개석 입장에서는 46년에 아예 좀 중국이 아직까지 그때 국공 내전이 다시 발발 안 했는데도 바로 대만으로 보내버려요. 아예 얘는 딱 보내. 그러니까 대만에서 계속 집에 갇혀 있었던 46년부터 계속 갇혀 있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나머지 여기 지금 나온 사람들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본 것 같은데 장시랑은 잘 몰랐거든요. 장항량 보통 잔자로 하는데. 어쨌든 못 들어봤죠. 네, 어쨌든 못 들어봤는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50년을 구금돼 있었던 거죠.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실은 그 바로 아까 성미령 장개석의 부인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100통이 이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관련된 자료를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 기증을 했거든요. 그 100통 아직도 전시돼 있어요. 미국에 가면. 서로 약간의. 그래요? 네. 아, 좋다, 좋아. 네. 뭐가 좋아요? 아, 나 이런 그 정말 큰 역사의 물줄기 네. 그 흐름과 또 굉장히 그 흐름을 바꾸는데 그 사랑이라는 게 그럼요. 끼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딱 그 75년에 이제 장개석이 사망을 했잖아요. 장개석이 1887년생이거든요. 그러면 88세, 우리 나이로 89에 사망을 했지만 네. 대만에 딱 죽었잖아요. 네. 죽으면서도 자기는 용서는 안 된 거잖아요. 절대 저놈 풀주면 안 된다. 아들이 유언을 남겼는데 바로 이제 숭메이링 여사가 그 연금된 장신랑을 끌고 와가지고 시신 앞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다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 장신랑이 아주 멋있는 말 남겨요. 두터운 정은 고륙과도 같았지만 정견의 차이는 철천지 원수와도 같았다. 그러니까 자기와 장개석의 관계는 그 두터운 정은 골육 우리 형제와도 같았지만 정견의 차이 그 당시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야 되느냐 공산당하고 싸워야 되느냐 이 정견의 차이는 철천지 원수와도 같았다.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오래 구금하게 한 게 사실 자기 와이프, 자기가 사랑하는 와이프랑 또 썸 탔다고.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있어요? 또? 네, 아니 이 사람이 재밌는 이야기를 한 게 숭매일행이죠. 숭이 하루를 더 살면 나도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숭매일행이 내 생명줄이다라고 본 거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도. 야, 대단하네. 이야, 역시. 네. 자, 그럼 이 정말 큰 역사의 물줄기에 또 어마어마한 또 사랑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요 중국의 근현대사, 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중국의 붉은 별, 저희가 2부에서 계속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1부를 또 마무리하면서 노래를 또 플로어에선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노래 혹시 생각나는 노래 있어요? 별 들어가는 노래였으면 좋겠어요. 별. 네. 별이 부른 12월 32일 이런 노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약간 중국풍으로 뭐죠 그 I still loving you. 띵띵띵띵. 야량인가 봐. 이런 노래도 있는데 별 노래가 차라리 낫습니까? 별 노래가 알겠습니다.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별의 12월 32일. 이 노래 좋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노래 그러면 플로어에서는 들으시면서 2부 저희는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